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4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딱 보니까 너셀 지수가 3.86% 엄청나게 상승해줬네요. 그래서 상승 종목개수가 2,600 거의 2,700개네요. 뭐 다 상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빅스 지수도 올라오려다가 다시 보니까는 이거 뭐야 하락장악형 캔들 나왔네요. 그리고 심리지수도 그리드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죠. 우선은 엔비디아가 1.72%, 애플이 1.27%, 구글이 3.04%, 메타가 2.12%, 테슬라가 많이 상승해. 테슬라 많이 올라갔다. 6.22%. 잠깐만, 테슬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 지금 그냥 행보 자리에서 올라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뭘까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미 소비했죠. 예, 그냥 뭐 사치 소비재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필수 소비재가 아닌 거. 예, 근데 뭐 오히려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이 가장 좀 많이 하락했고 헬스케어는 올라가긴 했는데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이 가장 많이 좀 하락 아니 약세 모양새가 있었다. 성장주가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여기가 이제 테슬라 종목이 있어가지고 테슬라 종목이 좀 상승했다는 거 있고 여기 보니까는 멀티레저 쪽인데 원자재 쪽이 올라갔다. 약간 물가 쪽 있죠. 예, 물가 쪽이 좀 올라갔다. 원재료 쪽.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여기 세미컨덕터가 올라가고 세미컨덕터가 1.87%죠.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는 원자재 쪽이 좀 올라갔어요. 물가 상승 쪽이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경기 방어주는 약세 모양새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세미컨덕터 쪽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그 구조가 세미컨덕터 쪽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성장주 쪽 올라가는 거죠. 그 성장주 쪽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뭐 지금 경제가 좋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만약 성장주에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여기가 만약에 가장 많이 올라갔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이 여기처럼 뭐 예를 들어서 3% 정도 올라왔다. 아니면 최소 못해도 2% 정도 올라왔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가 원자재 쪽이에요. 그쵸? 그 원자재 쪽 올라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물가 쪽이 올라갔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서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치? 멀티럴 쪽도 원자재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 시장 자체는 네, 중립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립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성장주하고 그다음에 방어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성장주하고 방어주가 약간 시소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주가 올라가게 되면 방어주가 빠지고 방어주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가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약간 여기 중간 그래서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시소 시소가 있다. 근데 그 시소가 뭐다? 원자재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원자재 쪽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주목을 받았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된 그 암시를 했죠. 뭐 직접적으로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좀 있어서 그 우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우선 같이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의 잭슨홀 발언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메시지 요약. 금리 인하 가능성. 파월은 다음 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두었다. 뭐 이런 소식은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관점이냐라는 거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이게 어떤 관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물가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CPI 지수하고 PCI 지수 이런 거 많이 주목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동의 이슈죠. 노동시장.
근데 그동안은 이렇게 물가 위주로 좀 보았는데 이제는 그 위험 관리 측면을 노동시장 쪽으로도 함께 좀 균형 잡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약화 우려,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둔화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약간은 좀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긴 하죠.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이 약화됐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이제 당연히 뭐 물가도 주목을 해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이제 같이 동시에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압력,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 물가 쪽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수준에서 좀 물가 압력은 나름대로 잘 방어하고 있다. 연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노동시장 약화되는 부분을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정책 방향, 현재 기축적 수준의 금리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고, 그러면서 금리 정책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위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위험의 균형이 물가하고 노동시장 이렇게 봤는데 우선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물가 위주로 위험 관리를 좀 진행을 했었죠. 위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드가 더 이상 물가 리스크만 중시하지 않고 고용 둔화 리스크를 동등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고용 둔화 리스크 부분이 항상 좀 중요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긴 하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장이 왔을 적에 다 어떤 이유에서 좀 폭락장이 왔다고 볼 수가 있냐면 대부분 저거예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네,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폭락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노동시장이란 부분이 지금 고용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이제 요소로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에 대한 둔화 리스크가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의 영역으로 시점이 이동하고 있다. 패드 연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크게 둔화되는 데서 비롯된 특이한 균형이다. 노동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크게 둔화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의 동시 약화를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노동시장이 둔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국민들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노동시장이 둔화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수입이 없다는 거잖아. 수입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경제 좀 바라볼 적에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적에 실업률의 증가? 그 부분이 가장 좀 핵심 포인트라고. 근데 실업률의 증가는 단순하게 뭐 경제 지표 관점에서 실업률의 증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노동시장 구조 자체의 동시 약화지죠.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급격한 해고와 실업률 상승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왜냐면 AI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굳이 그냥 똑똑한 사람 뭐 몇몇 쓰면 되는 거지. 예전처럼 뭐 노동 집약적으로 많은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어떤 이제 경기 회사의 어떤 효율성 관점 본다고 한다면 인력을 좀 줄이는 게 맞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AI가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냐면 뭐 여러분들도 AI가 많이
발달할 때마다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내가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겠죠. 그다음 뭐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로보택시도 나오고 이제 뭐 기사 운전기사도 좀 필요 없게 되겠고겠죠. 슬슬 사람의 그다음에 로봇의 그 인공지능이 또 탑재돼 가지고 로봇이 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굳이 이제 사람이 거의 필요 없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한 해고와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게 뭐가 있냐면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 발전의 어떤 진화의 관점의 영역이 아니라 이런 관점인 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뭐 소비는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면 당연히 굳이 기업들이 많은 제품과 물품을 만들 필요가 없긴 하겠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GDP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항상 아까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리스크는 항상 경제의 둔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의 모니터링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고용 리스크 전환 속도가 빠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고용 리스크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고용 리스크라는 단어가 핵심이겠지. 이는 우리의 정책 스탠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례적 물가 상승이 지속적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지도록 두진 않겠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동안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던 부분은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물가가 상승할 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인하할 것이라고 좀 약간 암시적인 발언을 좀 한 부분은 관세의 영역은 어차피 현실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물가가 좀 상승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둔화되게 되면 당연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가는 일시적으로 아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그 부분을 약간 멈출 수 있는 거죠.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례적 물가 상승이 지속적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지도록 두지는 않겠다. 그렇죠? 이거는 두지 않겠다. 번지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예.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 해석으로 보게 되면 펄은 급격한 금리 인하 요구 트럼프 측에서 요구한 부분은 이제 선을 그으면서 점진적 조건부 금리 인하 가능성 인정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데 점진적이고 조건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는 시장의 기대에 힘을 실어주지만 장기적 연속 인하 시그널은 아니다. 근데 인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인하하시겠지.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9월 아니면 뭐 10월.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이제 9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0.25%포인트 인하하지 않을까? 크게 인하할까요? 뭐 여하튼간에 이제 인하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채권금리가 띵 하고 떨어졌죠. 네, 10년물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 장악형 캔들 나오면서 4.252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하튼간에 뭐 금리 인하는 발생이 됐으니까 그렇지. 저기 채권금리가 좀 빠지면서 시장은 좀 반등하면서 올라오긴 했죠.
그래서 여튼간에 금리 인하 9월 힘이 실어졌다. 기사에 따르면 발언 직후 시장은 환호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파월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 그쵸.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게 보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시장이 진짜로 오리지널로 좋았다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이것만 올라가지 않았겠지, 그치? 예, 지금 올라간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는 만약에 진짜 오늘 금리 인하가 시장에 되게 호전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너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세미컨덕터가 가장 많이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여기가 세미컨덕터 올라간 게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렇게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멀티럴즈라든지 원자재 쪽이 올라갔다는 거. 근데 원자재 쪽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물가의 영역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분은 그냥 할인율,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현재 가치로 가져왔을 적에 측정할 수 있는 할인율이죠. 할인율이 좀 빠진 거죠. 할인율이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인하될 것이라는 데 기대감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해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뭐 경제가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파월은 여전히 그쵸 여기죠. 파월은 여전히 인플레 우려를 강조로 했다. 금융시장이 바라는 연속적 대규모 인하와는 괴리가 존재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살펴봤는데 이 흐름 자체도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좀 확대해 볼까? 풀스크린. 확대해 보면 여기서 그동안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수렴되는 모양새죠. 수렴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살짝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약간 확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거를 약간 이렇게 할까? 여기를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올라왔지? 띵 맞았어. 띵 맞은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행보성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수렴되는 자리. 수렴되는 자리에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9월에 파월 연준의장의 그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렴되다가 띡 내려오긴 하겠죠. 근데 내려와도 뭐 여기 지지 라인에 좀 걸릴 것 같아요. 지지 라인에 걸려서 다시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려오긴 내려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금리가 상승했다가 이제는 금리가 동결됐다가 이제는 살짝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금리가 내려온다는 부분이 뭐가 좀 핵심이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이 둔화된다는 거죠. 노동시장이 둔화된다고 한다면 경기가 위축된다는 거고 경기가 위축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제는 뭐 약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다. 다만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특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다?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된다. 거기서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균형 전환 신호 파월은 이제 물가 억제보다 고용 방어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고용을 방어를 해야 되겠다. 요거를 약간 강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둔화되니까 약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관리도 좀 고려해야 되겠다.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지속된다면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뭐 혹시나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긴 하겠죠. 왜냐면 관세 영향이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 그리고 이제 성장 둔화. 근데 성장 둔화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장 둔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후 연속적 인하 가능성은 낮다. 인플레 경계 유지, 단기 부양, 중기의 인플레이션 억제, 이중 트랙을 추구하고 있다. 네, 최종적인 결론은 파월의 2025년 8월 잭슨 홀 발언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의 개시 신호이자겠지. 동시에 인플레이션 경계 메시지입니다. 네, 노동시장 악화 우려가 패드 정책의 균형을 바꿔놓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죠. 노동시장 우려가 패드 정책의 균형을 바꿔놓았지만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패드의 독립성과 인플레 억제 의지는 명확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된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다. 그 속도와 규모에 대한 실망 리스크를 항상 내포해야 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포인트였던 것이 뭐 다들 아시는 영역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그게 핵심이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요 부분을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할게요.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현재 잭슨 미팅에서의 어떤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밀 분석이 끝났죠. 근데 이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동안 이제 물가 압력에 대한 포커싱이 이제는 노동시장 약화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갔다. 근데 노동시장 악화 우려는 뭐라고 했죠? 소비자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줄어든 거죠. 근데 그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경제가 둔화되는 거죠. 왜 경제가 둔화돼요? 당연히 뭐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이제 생산을 줄이겠죠. 생산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생산 GDP가 줄어들겠죠. GDP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를 둔화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은 이제 이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할인율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기대감이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발언을 시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부 채권금리가 뚝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현재 가치, 현재 가치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가치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밑줄짝,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 우리 여러분들 이제 주식할 때 주로 이제 미래 가치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인데 현재 가치는 이제 할인율을 활용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뭐 다들 아시긴 할까요? 그냥 기준금리 인하인데 할인율은 무엇이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 할인율을 통해 가지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에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할인율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저거예요. 그 기준금리. 근데 기준금리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기준금리와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것을 내포했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죠? 그러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할인율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있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미래 가치를 보고서 미래 가치를 측정하는 거. 미래 가치를 측정해. 근데 그런 게 있죠. 미래 가치를 측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미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 가치가 변화가 되면은 현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율부터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뭐라고 했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이 변화했잖아요. 예, 환율이 변화했다. 환율이 어떻게 변했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 변화가 됐죠. 그래서 아까 이거 떨어졌잖아요. 예. 잠깐 이거 내려야겠다. 이거 내리자. 여기 보시게 되면 떨어졌죠? 채권금리 떨어졌지? 됐죠? 그럼 환율이 떨어졌겠죠? 떨어졌잖아요. 그치? 여기가 네 4.3이었는데 4.2로 떨어졌잖아요. 그쵸? 떨어졌죠? 할인율? 네, 할인율하고 기준금리하고 똑같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똑같은 속성이냐면은 무위험 금리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하고 할인율하고 똑같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환율이 떨어져요.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따라서 환율의 변해도 미래가치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게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네,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미래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인율,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인율이 변해도 미래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 환산된 현재가치만 변합니다. 요거는 퓨처, 이게 프리젠트 맞죠? 그래서 현재란 뜻이에요. 요 현재 가치, 요 미래 가치. 그래서 3년 후에 100달러는 항상 100달러입니다. 할인율 5%, 할인율 5%를 적용하게 되면 요 미래 가치가 86달러가 되겠죠? 그럼 할인율 3% 적용하되면 91달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요 미래 가치가 원래는 100달러인데, 그죠? 100달러인데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미래 가치가 떨어지죠? 그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쵸? 예.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현재 가치가. 그러면 이렇게 86달러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3%야. 그러면 여기서 5%였다가 3% 떨어져 봐요. 그럼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올라갔죠? 예, 올라갔어요. 91달러로. 86달러, 91달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번에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 게 아니라 인할 것을 내포했잖아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기준금리가 5%에서 3%로 뚝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올라갔죠? 91달러로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뚜루룩 하고 뭐가 올라갔어요? 엔비디아도 올라갔고,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왜? 할인율이 떨어졌잖아. 할인율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가 올라간 거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투자 전략 가져갈 적에 그냥 논리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 개념이 없이 그냥 뭐 감으로 하는 건데 뭐 감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좀 엉뚱한 감으로 하시려면 좀 그러긴 하지.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5%에서 3%로 할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뜨르륵 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됐죠? 그려지죠? 이렇게 뜨르륵 딱딱딱.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미래 현금 흐름이에요. 요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측정하는 건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 할인율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측정한 거잖아요. 반영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오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암시가 있다 보니까는 현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네, 주가가 올라간 거죠. 네, 요거까지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을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미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인율은 미래 가치가 변하진 않는데 현재 가치는 변하죠. 요거는 미래 가치는 똑같아요. 항상 100달러로. 그래서 미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할인율을 통해 가지고 현재 가치화를 하니까는 이제 현재 가치가 변한 거죠.
현재 가치가 변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 미래 현금 흐름인데 요거는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좀 다르냐면 미래의 가치가 변하게 되면은 미래의 가치가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요 개념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할인율은 뭐라고요? 할인율은 미래 가치는 똑같아요. 미래 가치는 100달러로 똑같은데 미래 가치를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현재 가치에 얼마가 됐다는 것을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이에요? 미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미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현재 가치만 변해요. 할인율은 그게 뭐였어요? 오늘 기준금리 인하한 거,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기준금리 할인율 똑같죠? 그럼 현재 가치만 바뀐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미래 가치인데 이 미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변화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미래 가치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미래 가치가 뭐 100달러 했다가 뭐 90달러 될 수도 있고 뭐 90달러 했다가 뭐 200달러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그 미래 가치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잖아요. 미래 가치가 변하면은 현재 가치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 현금 흐름은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에 영향을 줘요. 이해가 되셨죠? 할인율은 미래 가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그것이 할인율이에요. 근데 할인율은 뭐라고요? 기준금리하고 똑같잖아요. 레이트니까, 그쵸? 속성이니까, 무위험 금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현재 가치만 변한다. 현재 가치.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는 여기서 5에서 3%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현재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할인율은 오늘 한 것은 현재 가치만 바뀐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투자하는 거잖아. 그쵸?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하는 거지. 현재 가치만 딱 하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미래 가치가 변하게 되면은 현재 가치도 함께 변하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의 변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기 둔화나 기업 실적 악화로 미래 실제 현금 흐름이 줄어들게 되면 네, 현재 가치도 영향을 준다. 아.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 뭐 경기가 양호할 때는 미래 가치 여기 퓨처있죠. 예. 미래 가치가 100달러 있는데 네,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면은 3년 후에 가치가 70달러로 떨어지는 거지. 이 경우 미래 가치가 줄었기 때문에 할인해도 현재 가치에 더 크게 현재 가치는 네, 더 줄어든다.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여서 그 할인율을 줄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할인율을 5에서 3으로 줄이게 되면은 오히려 미래에 대한 현재 가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게 되면은 아예 경기가 둔화돼 버렸어. 예, 둔화돼 가지고 100달러에서 양호했을 때는 100달러였는데 70달러가 됐어. 여기서 미래 가치가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현재 가치를 할인을 해도 더 크게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미래 가치가 안 좋아지게 되면 현재 가치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두 효과의 결합. 그래서 할인율 효과는 미래 가치는 그대로인데 현재 가치만 변동되는 게 할인율이고 현금 흐름 변화 요거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변화 효과는 미래 가치가 변동되면 그 결과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할인율 변화는 미래 가치에는 영향이 없어요. 미래 가치에는 영향이 없어. 그래서 요번에 올라갔다고요.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오늘 올라갔잖아요. 미래 가치가 평가가 된 거 아니라고. 그냥 현재 가치 미래에 대한 현재 가치를 환산을 하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환산하다 보니까 오늘 급등이 때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 둔화가 돼요.
지금 현재 상태가 경제가 양호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환율만 떨어뜨렸으니까는 당연히 올라갔겠죠. 현재 가치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래 가치가 변화돼요. 미래 가치가 현재 양호한데 미래 가치가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미래 가치가 둔화됐으면 현재 가치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미래 현금이 변화하면은 그것이 현재 가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의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평가합시다. 뭐 미래 가치에 대한 요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본적인 거예요. 네, 경제 성장률 네, 이런 게 있긴 하겠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금리 수준, 뭐 환율,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래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감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제 매크로에 대한 멀티플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그냥 매크로 멀티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되면은 되게 쉬우실 거예요. 뭐 여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정치적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요번에 그 유럽하고 그 기사 나왔는데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이제 관세 협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뭐 최대 15% 정도 해가지고 협상이 마무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 최대 관세 15%로 아예 규정돼가지고 서로 네, 요 범위 내에서 유럽이 미국에게 관세를 내면서 거래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유럽에게 관세를 부과를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이렇게 같이 뭐 협의를 해가지고 15% 관세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꾸준하게 미래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관세율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15%였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정상 또 뭐 약간 뭔가 협의할 적에 다시 압박을 주면서 변수로서 지금은 15%였는데 나중에는 15%가 아니라 더 증가하면서 뭐 이제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세가 우리가 이제 서로 협정을 맺었으면 딱 15%는 15%, 25%는 25%, 10%는 10%딱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협정을 맺었으면.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다.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15%가 아니고 나중에 뭐 30%될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에서는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미국과 유럽 간에도 아직까지는 잔존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 가치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적인 요소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현재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우선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제 지표를 꾸준하게 보셔야 되겠죠. 경제 지표를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고 진짜로 미국의 어떤 경제가 안 좋아지는지 좋아지는지 수많은 경제 지표가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그거 경제 지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뭘 보셔야 되냐? 당연히 그 경제 지표 속에서도 고용 관련된 거, 고용 부분이 둔화가 되고 있냐 안 둔화되고 있냐. 근데 이 고용 부분이 둔화된다 안 둔화된다는 영역은 단순하게 뭐 고용이 증가해서 떨어졌어 이런 영역이 아니라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내가 소비를 못하자. 소비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을 해봤자 소비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경제가 둔화되는 거고. 그래서 고용이라는 영역이 중요한 거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이제 불확실성,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역 때문에 다시금 또 우리가 서로 협정한 부분이 또 뭉개져 가지고 붕괴가 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제 틀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평가를 하시면서 미래 가치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하시면 되긴 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선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올라갔다? 할인율 관점에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보니까는 당연히 5에서 3으로 빠졌으니까 네,
빠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현재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상승했겠죠? 예, 하지만 이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이야? 미국 경제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뭐냐? 할인율을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할인율이 5에서 3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10년부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이제 현재 가치가 증가한 거죠. 근데 현재 가치의 증가도 뭐를 기준으로 한다?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미래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미래 가치의 기준은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증가해가지고 네,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종목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래 가치가 양호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할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오늘 미국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만약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양호하지 않고 둔화가 된다.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가 떨어지겠죠. 미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환율을 줄인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기로 둔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요것을 좀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들의 그 투자 전략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죠. 투자 전략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네, 성장 당연히 뭐 이제 미래 가치, 미래 현금 흐름 기대치가 크고 현재 이익보다 향후 성장에 투자. 그래서 이제 성장 관점, 성장의 관점. 이제 앞으로 뭐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것 같다면 이제 당연히 성장주가 올라가겠죠. 성장주가 삐삐뼈.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뭔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방어주. 그래서 성장주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게 뭐 IT, 테크 뭐 이쪽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AI 반도체 쪽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기타 등등등 그런 이제 종목들이 성장주가 되겠죠. 그래 그렇게 되고 이제 방어 쪽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필수 소비, 유틸리티, 통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오늘 진짜 미국 경제가 좋았다고 한다면은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라고 진짜 양호했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올라갈 게 이게 아니란 거지. 에너지하고 컨슈머 디스크레션이 이게 아니라 뭐가 올라갔어야 돼? 세미컨덕터가 올라갔어요. 세미컨덕터가. 그렇죠? 세미컨덕터 AI의 반도체 쪽이죠. 얘가 성장주죠.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섹터죠. 얘가 올라갔어야지. 그러면 지금은 뭐가 반영됐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컨슈머 디스크레션하고 에너지 쪽하고 커뮤니케이션 여기에 올라간 것은 요쪽이 올라간 것은 좀 애매하게 올라갔다. 그럼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해서 그 부분이 좀 올라갔다. 물가의 영역으로 올라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미국 경제 안 좋냐 그런 건 아닌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명확하게 좋았다고 한다면 세미컨덕터 올라갔어야지, 그죠? 이해가 됐죠? 그 대신 그나마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한 부분은 컨슈머 스테이플스하고 유틸리티하고 헬스케어 쪽이 빠졌다. 이 부분은 이제 경기 방어주주니까 그래도 최소 못해도 경기 방어할 필요는 없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현재까지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시장은 방어력이 있겠다. 나름대로 이제 크게 빠지지 않고 방어력이 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뭐 이제 경제지수를 쭉 봤는데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뭐 관세로 인해서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 둔화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투자 전략이 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거시적인 관점, 매크로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약간 지금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성장주 쪽, 성장주 쪽에 여기 내가 매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슬슬 방어주 쪽으로도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성장주에 내가 100이 들어갔다. 100이 들어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방어주 쪽으로 10으로 좀 옮겨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성장주는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투자 전략을 이제 사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성장주에 100을 갖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 왜냐면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주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가 올라갈 때 뭐해? 차익 실현. 그래서 90%, 80%, 70% 올라갈 때보다 계속. 그러면 빼면 뭐해? 빼면 이 남겠죠. 익절했으니까 그 물량 갖다가 어디다가 투자한다? 네, 슬슬 방어주 쪽에다 10, 20, 30, 40, 50, 60, 70 하면서 슬슬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 과도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기본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렸죠.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봐도 누구나 봐도 눈만 있으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그 주간 선물지수, 야간 선물지수 보게 되면 올라갔네, 그쵸? 여기 올라갔어요, 선물지수가. 네, 1.38%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야간 선물지수도 2.1% 올라갔어요. 그래서 큰 폭으로 좀 상승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봅시다. 따라라락 지금 코스피 그럼 큰 포로 올라갔으니까 그래 약간 이제 여기 닿을 수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 요 정도 닿을 수가 있긴 하겠다, 겠지. 이게 그래도 뭐 현재로서는 현재 당분간은 여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건 안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긴 하겠죠. 뭐 단타 매매하신 분들이나 중요하긴 하겠지. 빠졌다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XK 하이닉스를 대장주로 한번 볼까요? 대장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수가 약간 줄어들었죠. 외국인들의 매도수가 줄어들면서 요때 이제 상승 관통형 캔들이 좀 나왔네요. 상승 관통 캔들 나왔으면 뭐 상승 확인형 캔들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좀 빠졌다. 추세로 빠졌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고 뭐 개파락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또 지지 라인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SK하이닉스도 움직이는 게 이 박스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봤자 뭐죠? 올라가게 해서 이거죠? 이거 걸리는 자리죠? 아니면 약간 더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올라가봤자 별 의미 없죠? 왜? 어차피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쵸? 그냥 지금은 약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 약간 방어한다. 다만 이제 언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냐? 이렇게 박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골파기 때려주는 거.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약간 그때는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뭐 즉시적으로 단순하게 뭐 지금만 딱 본다고 한다면 어차피 환율을 인하했으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암시적인 시장에 그 신호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가 좀 올라간 부분이 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하루만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여튼간 그런 분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 들어왔네. 코스피 쪽에 그러다 이제 명시적으로 한번 봅시다. 코스피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개인들은 매도 때렸네. 여기 그게 반등할 때 들어왔구나, 그렇지? 반등할 때, 그렇지? 반등할 때 외국인들이 들어왔네. 연기금 들어갔고 코스닥은 어떻게 됐다? 코스닥도 외국인 들어왔네, 그렇지? 개인 던졌네, 그렇지?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 들어왔고. 요것도 한번 살짝 볼까요? 이것도 뭘 딱 보냐? 대차 쪽도 봅시다. 대차는 살짝 증가한 건 있는데, 그쵸? 8월 7일 살짝, 이거 뭐야? 8월 7일 아닌데? 8월 7일. 살짝 증가한 건 있는데. 증가한 건 있다. 근데, 봅시다. 공매도 쪽은 어떻게 되냐? 따라라. 그냥 보는 거지. 봅시다. 근데 확실하게 줄어들긴 했다, 그쵸? 공매도 물량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죠. 대차 쪽은 아직까지는 좀 들어온 건 있긴 있는데, 눈치는 아니었어요. 생방입니다. 그 대차 쪽은 들어온 건 있긴 있는데, 공매도 쪽은 살짝 공 빠진 게 있다.
예, 안녕. 반가.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죠? 공매도량은 줄어들었어. 그죠? 됐죠? 요 정도면 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선물 지수에서, 반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의 물량이 양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 됐죠?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뭐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셨겠죠? 네, 그러면은, 네, 오랜만에 오셨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뭐, 제가 시황 분석만,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55분 한 것 같아요. 50분은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제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금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요거는 어차피 오늘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금리라는 영역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금리 인하의 영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오늘 방송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약간 미시적 관점이라든지 뭐 섹터별 흐름이라든지 약간 이제 종목 관점이라든지 이벤트 관점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뭐 이제 약간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걸 좀 하진 않았죠. 약간 국내 종목이랑 해외 종목 위주로는 좀 분석하지 않고 이제 약간 이제 시황 위주로 분석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잭슨 미팅에 8월 연준 의장의 어떤 그 발언을 보고서 약간 미국 경제의 어떤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8월 연준 의장이 위험 요소로 어떻게 인지를 할까 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뭐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했던 미국에서의 그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과 시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미국 경제의 둔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저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번외적 요소긴 한데 그 뭐 최근에 그 샘 알트만 CEO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AI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AI 버블은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 AI 버블은 솔직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 수많은 AI들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수많은 AI들 별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기능적인 관점인 거고 AI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한계 봉착했다고 느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제롬 저기 그 누구 샘 알트만 있잖아요. 오픈 AI. 제가 AI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용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강의도 진행하잖아. 근데 강의도 진행하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 AI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AI를 다 뜯어보면 다 뭐냐면은 이게 다 수학이에요. 수학이고 어차피 이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 무슨 얘기냐면 AI는 인공지능이긴 한데 사람의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사람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 구조를 가져온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인베딩 되어서 되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AI가 발전 속도는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어요. 왜 발전했냐? 당연히 인베디딩 된 그 단어들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이제 거기서 스스로 자가 학습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팍 발전했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씨, AI가 너무 좋다. AI가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어차피 AI는 AI야. 기계는 기계야. 단지 그게 언어화되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과 감정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AI가 사람처럼 전지전능하고 뭐 AI가 뭐 끝없이 발전하고 뭐 AGI가 되고 뭐 AISA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AI는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봐요. 다만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은 AI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AI는 왜 샘 알트만이 AI가 버블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
근데 이 AI 버블이 앞으로 그 미국 경제 둔화하고도 좀 연결돼요. AI 발전은 눈부시지만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현재 버블만큼 가치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것도 있어. 예, 그거 경제적 관점으로 말씀하시면은 눈치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뭔가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뭐 AI 기능들도 있고 눈부시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지. 왜냐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도 마찬가지야. 오픈 AI도 지금 손해야. 물론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 그 사용자 수도 뭐 5억 명에서 7억 명으로 증가하지. 근데 모든 기업들이 계속 그렇게만 투자할 수 있느냐? 왜? 그거는 이상이야. 어떤 이상? 나하고 감정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해? 나 이거 처음에 느껴보는 감정이야. 처음에 느껴보는 너 그 신기함이야. 이런 수준에서 그리고 내가 예전에 뭐 PPT도 내가 스스로 막 만들었었는데 뭐 요새는 뭐 AI가 다 만들어주고 음악도 뭐 만들어주고 할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깨닫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 AI는 기계구나.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누군가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 뭔가 지능적으로 되게 뛰어나. 그러면 처음에는 매우 신기하고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해봐. 계속 이야기해보라고. 얘기해보라고 계속.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도 한계가 보인다고.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보인다고. 그 노력의 발전 속도도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생각 수준도 그 정도 올라간다고.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뭔가 높아 보이고 뭔가 따라가려고 하지. 근데 나도 생각이 같은 수준 올라가. 그럼 나하고 동등하게 보인다고. 그럼 나중에는 똑같아 보인다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환상적이었어. AI가 뭐 해주고 막 그림도 만들어줘, 영상도 만들고 환상적이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만들어.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만든다고. 어떤 특정 AI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만드는 A라고. 그게 지금 보편화됐고 멀티모달 보편화됐자. 이제는 신기하지 않아. 이게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어. 그게 그러면 지금은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는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뭔가 정밀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기능적인 부분에 집중할 영역이 아니라 그 정밀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내 쪽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외적이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죠. 오케이. 역시 똑똑하시네. 네,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이 우선이 되는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AI가. 그게 그 AI가 인간을 따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AI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잘 모르셔서인 거지. 그냥 혼자만의 상상 속에 있는 거지. AI를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은 AI는 사람을 쫓아올 수 없어요. 왜 못 쫓아오냐면은 AI는 감각이 없어요. AI는 그냥 LLM이라고. LLM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AI 강의로 진행했는데 약간 AI 강의로 진행해야 될게.